변호사님이 이제 대학 시절에 2년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없습니다만. 예. 네. 헤어진 이후에 잊고 지내던 그 사람한테 4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4년 뒤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님이랑 처음으로 함께 잤던 날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사귀는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계속 연애를 했어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잔 날부터 사귀는 걸로 하고 2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2년 동안 교제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고소를 한다? 너무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당연히 무혐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경찰 조사 가면은 딱히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은 송치도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게 포인트가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도 2년 동안 실제 연인으로 지냈다는 건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겠네요. 왜 그때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왜 6년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한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의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연락부터 시작합니다. A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연애는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헤어진 지 약 4년 정도 된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전 여자친구 B씨의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안부를 묻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B씨는 두 사람이 처음 함께 잤던 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은 성관계를 사실 원하지 않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난 C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를 가진 시점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을 두고 A씨와 B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A씨는 당시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했고 B씨는 자신은 당시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날 이후에도 2년 동안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A씨는 두 사람이 평범한 커플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을 했고요. B씨는 A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경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2022년에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A씨는 6년 전 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제 기간에는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 헤어진 뒤에는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모두 수사와 재판의 자료가 됐습니다. 6년 정도 지난 거면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진술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사실 6년 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 카톡이나 메시지, 전화통화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년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 그리고 연락을 먼저 하게 된 그런 앞뒤 전후 사항을 따져볼 때 유죄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요? 하지만 항소심은 또 같은 사건을 다시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요. 무죄가 나왔어요? 네. 잘 됐다. 1심에서는 실형,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게 된 거죠.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까 무죄가 나왔지만 수감생활 좀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직업이 있었던 경우 잘리겠고, 직장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하원도 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그 개인한테는 발생을 한 거예요. 형사 재판 기간 중에 정신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 당연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저희가 변호사의 시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고소를 당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유죄 판결을 놓치더라도 99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줘야 된다. 이런 형사사법이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요. 이 부분이 성범죄, 특히 이 사건 1심에서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네요. 성범죄 사건은 사실 당시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정황, 그리고 성범죄 이후에 나왔던 카톡, 진술의 구체성, 사건 이후의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경위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되게 중요한 것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2년이나 교제한 이후 그리고 헤어지고 4년 뒤에 고소하는 점, 고소 경위에서 대단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1심은 그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심은 이제 여성이 고소를 늦게 한 이유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화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특히 A씨를 두려워했다는 설명이 당시에 두 사람의 연락에서도 확인되는지가 문제가 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인 간 2년 동안 두려운 관계에서 계속 교제를 이어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6년 뒤의 고소와 2년간의 교제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A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문제가 됐다는 날 이후로 2년 동안 계속 연인으로 그냥 일반적인 커플로 지냈고 헤어진 뒤에도 4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게 이제 와서 그날의 성폭행이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첫날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첫날에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 교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제 기록과 맞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취재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왜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성이 A씨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한다면 교제 당시의 메시지나 결별 이후의 연락에서도 두려움이나 압박의 정황이 나타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반대로 평범하거나 친밀한 대화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성폭력이 없었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라면 과연 여자친구가 무고죄일까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봐야겠죠. A씨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여성이 거짓말을 만들어 고소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무고죄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죠?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이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고소인이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점도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을 다르게 기억했거나 동의 여부를 주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고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허위의 사실 고소잖아요. 근데 허위 사실 고소를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다만 모두 처벌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또 고소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그 전후 사항의 거짓말들을 보는 거예요. 이진욱 관련 무고 사건 많이 아시죠?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성관계가 합의였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신고한 강압적인 수단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무고죄로 고소해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저희는 공무원이고요. 강간신고를 당해서 무혐의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무고죄로 신고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남성 입장에서도 운이 좋게도 공무원인 점을 이용해서 경찰 고소 전에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공갈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무고 고의를 좀 강화시켜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무죄 판결문,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고소 전 B씨가 만남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 등이 무고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요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해서 피의자들한테 줄 때 무고죄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 판단을 내준 이유는 고소 경위나 허위사실 고소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수사관이 고소인을 신문하면서 들어볼 거거든요. 그 부분을 무죄 판단을 받은 이 가해자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A씨는 1심에서 실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도 그만뒀고 결혼 준비도 멈췄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입니다. 무고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서 억울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을 견뎌온 만큼 남은 절차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여기서 닫겠습니다.